독일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30년 동맹이었던 폴란드가 175억 달러를 들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26개월 기다리라던 독일의 오만함에 폴란드는 단 한 줄로 답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118일 만에 한국 전차가 폴란드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독일 방산 전문가가 생방송에서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안일했습니다. 유럽 전체가 충격에 빠졌고 체코와 루마니아가 줄을 섰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바르샤바 국방부 지하 3층. 긴급 상황실의 철문이 열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이미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누구도 말이 없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벨라루스 국경 지역의 위성사진이 떠 있었고 붉은 점들이 마치 발진처럼 퍼져 있었죠. 저는 야체크 코발스키입니다. 25년간 폴란드 국방부에서 무기 획득을 담당해왔어요. 전차, 자주포, 전투기. 이 나라를 지킬 모든 무기가 제 손을 거쳐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완전한 무력감을 느꼈어요.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정보국장 마리우시가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위성사진이 확대되면서 전차들의 윤곽이 선명해졌습니다. 러시아 서부군광구 소속 기갑사단 4개가 벨라루스 그로드노 지역에 집결했습니다. 숫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전차 800대, 자주포 350문, 다연장 로켓 120기, 병력 4만 5천 명. 집결 완료 시점은 72시간 후로 예상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72시간. 단 사흘이었어요. 제 옆에 앉은 피오트르 참모총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테이블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무의식적인 행동이었지만 그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다음은 우리입니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다음 차례는 폴란드라는 걸. 토마시 양코프스키 국방장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전력으로 대응 가능한가? 참모총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용 전차는 레오파르트 EA4가 247대, 구형 PT-91이 232대입니다. 하지만 레오파르트의 40%는 정비 대기 중이고 PT-91은 러시아 T-90과 정면 대결이 불가능합니다. 장관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독일에서 추가 물량은? 그 질문이 나오는 순간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코발스키 부국장. 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20개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목이 바짝 말라 있었죠. 레오파르트 EA7 추가 도입건은 현재 협의 중입니다. 협의 중이라니 정확한 일정이 어떻게 되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 사실이 너무 참담했습니다. 독일 측 답변은 26개월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26개월이라고? 장관이 되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네. 생산 라인 일정과 품질 검증 절차를 고려하면 최소 26개월이 필요하다는 게 독일 국방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지금 러시아 전차 800대가 72시간 거리에 있는데 26개월을 기다리라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없었으니까요. 참모총장이 끼어들었어요. 미국 쪽은 어떻습니까? 에이브럼스 전차 긴급 도입이 가능한지. 미국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자국 물량 우선이고 해외 판매부는 최소 18개월 대기입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어요. 25년간 무기 획득을 담당하면서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이렇게 막막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르샤바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평화롭게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그 평화가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 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48시간 내로 대안을 가져오시오. 어떤 대안이든. 그리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묵직하게 울렸어요. 저는 자리에 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대안. 장관은 대안을 원했어요. 하지만 25년 경력에 제가 봐도 대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건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담배를 꺼냈어요. 금연한 지 3년이 됐지만 그날 밤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연기를 들이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르샤바의 새벽은 고요했습니다. 왜 우리는 독일만 믿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7년 전 제가 처음 레오파르트 전차 도입을 추진했을 때로 기억이 돌아갔습니다. 당시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독일은 나토 동맹국이었고 레오파르트는 세계 최고의 전차였으니까요. 계약 조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대당 1200만 유로. 미국 에이브럼스보다 저렴했고 유럽 내 정비망도 갖춰져 있었죠. 독일과 함께라면 안전합니다. 제가 장관에게 보고할 때 했던 말이었어요. 그때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파일을 꺼냈어요. 7년 전 계약서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독일 국방부 직인이 찍혀 있었죠. 저는 그 직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때 우리가 뭘 몰랐던 걸까요? 노크 소리가 났어요. 문이 열리고 에바 노비카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분석관이었어요. 날카로운 눈매에 항상 노트북을 들고 다니는 친구였죠. 부국장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자야지. 근데 잠이 안 오더라고. 에바가 제 책상 앞에 섰습니다. 저도요. 회의 끝나고 계속 생각했어요. 26개월이라니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담배를 비볐어요. 말이 안 되지. 근데 그게 현실이야. 부국장님은 독일 담당자들 오래 상대하셨잖아요. 진짜 26개월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에바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그 질문의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아니면 뭐? 일부러 늦추는 건 아닌지.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 저도 의심하고 있었으니까요.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3개월 전이었어요. 레오파르트 추가 도입 협상을 위해 베를린에 갔을 때였죠. 독일 국방부 담당자 클라우스 베르. 그 사람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일정을 앞당기기 어렵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미안함이 아니라 뭔가 다른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불쾌했던 건 분명했어요. 생산 라인이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분산되어 있어서요. 그가 덧붙였죠. 품질 보증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잖습니까? 합리적인 설명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저는 에바를 바라봤어요. 솔직히 나도 모르겠어. 진짜 생산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에바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가 좀 찾아본 게 있어요. 화면에 그래프가 떴어요. 독일 방산업체 크라우스 마파이 베그만의 생산 현황이었습니다. 이게 뭔가? 레오파르트 전차 월별 생산량이에요. 보세요, 여기. 에바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최근 6개월간 생산량이 오히려 늘었어요. 월 12대에서 18대로. 그런데 폴란드 납기만 계속 밀리고 있어요. 저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럼 생산된 물량은 어디로 간 거지? 그게요. 헝가리랑 그리스로 갔어요. 둘 다 우리보다 늦게 계약했는데 납품은 더 빨랐어요. 심장이 쿵쿵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산 지연이 아니었어요. 에바, 이거 확실한 거야? 공개된 자료만 정리한 거예요. 독일 연방의회 보고서랑 업체 공시 자료요. 저는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우리를 일부러 뒤로 밀었다. 그 생각이 떠오르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7년간 믿어온 파트너가 우리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왜지? 왜 우리만? 에바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 추측인데요. 폴란드가 너무 강해지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유럽 내에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됐어요. 독일은 언제나 유럽의 중심이길 원했으니까요. 동유럽 국가들이 자체 방위력을 갖추는 건 그들에게 위협이었을 겁니다. 이 자료 정리해서 내일 아침까지 보고서로 만들어줘. 네, 알겠습니다. 에바가 나가고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바르샤바의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은 이렇게 오는 거구나. 저는 7년간 쌓아온 모든 확신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저는 베를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클라우스 베르, 독일 국방부 방산안보 전략실 책임자. 7년간 상대해 온 사람이었어요. 야체크, 오랜만이군요. 그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클라우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레오파르트 납기를 앞당길 방법이 정말 없습니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야체크, 이미 설명했지 않습니까? 생산 일정이 있고 품질 검증 절차가 있어요.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요? 저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걸 느꼈어요. 클라우스, 우리 국경에서 80km 떨어진 곳에 러시아 전차 800대가 있습니다. 72시간 내에 전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26개월을 기다리라고요? 상황은 이해합니다만 일정을 무리하게 당기면 품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건 양측 모두에게 좋지 않습니다. 품질 문제,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그럼 헝가리는요? 그리스는요? 우리보다 늦게 계약하고 먼저 받았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이었습니다. 클라우스, 야체크, 각 국가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계약 조건도 다르고 정치적 맥락도. 정치적 맥락이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클라우스,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우리를 일부러 뒤로 미룬 겁니까? 다시 침묵. 야체크, 그런 식으로 말하면 기분이 상합니다. 우리는 30년 넘게 나토 동맹으로. 동맹이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쓴 웃음이었습니다. 동맹이 동맹을 이렇게 대합니까? 우리가 죽든 말든 26개월 기다리라고 하는 게 동맹입니까? 야체크, 진정하십시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감정적이라고요? 클라우스, 당신 책상에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하는 말이랑 우리가 국경에서 느끼는 공포는 다릅니다. 당신은 러시아 전차가 밀고 들어올 때 어디에 있을 겁니까? 베를린 사무실에서 뉴스 보고 있겠죠?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야체크, 독일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 국가의 요구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고. 알겠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끊었어요. 더 이상 당신한테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야체크, 잠깐. 그게 무슨...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 때문인지 배신감 때문인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때 에바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부국장님, 보고서 완성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찾았어요. 뭔데? 에바가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쳤어요. 독일 내부 문서예요. 유출된 건데 신뢰할 만한 출처입니다. 저는 문서를 집어들었어요. 독일어였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동유럽 방산협력 가이드라인. 저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문단에서 멈췄어요. 기술 이전은 최소한으로 유지한다. 동유럽 국가들의 자체 생산 능력 확보를 억제하고 독일 무기 체계에 대한 의존도를 극대화한다. 손이 떨렸어요. 문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납기 일정은 전략적으로 조절한다. 지나치게 빠른 전력 강화는 유럽 내 균형을 해칠 수 있다. 저는 문서를 내려놓았어요. 머리가 멍했습니다. 이건 동맹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파트너가 아니라 관리 대상이었던 겁니다. 에바가 조용히 말했어요. 부국장님, 우리가 7년간 믿어온 게. 알아. 저는 그녀의 말을 끊었어요. 처음부터 우리를 통제하려고 했던 거야. 적당히 약하게, 적당히 의존적으로. 그게 독일의 전략이었어. 창밖으로 바르샤바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폭풍이 치고 있었습니다. 에바. 네, 장관님께 보고해야겠어. 이 문서랑 함께. 에바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독일 아니면 대안이. 그녀의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대안이 없었으니까요. 미국은 18개월, 프랑스는 자국 물량 우선,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로 혼란스러운 상황. 세계 어디를 봐도 72시간 내에 전차를 가져올 수 있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모르겠어. 솔직히 막막해. 에바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저 하나 더 찾은 게 있는데요. 뭔데?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녀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뭔가가 떴어요. 이게 뭐야?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영어와 한국어가 섞인 문서였습니다. 한국 방산업체 제안서예요. 지난달에 우리 대사관으로 들어온 건데 아무도 검토 안 했어요. 한국,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한국이라니. 솔직히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한국이 우리한테 제안서를 보냈다고? 네. K2 전차랑 K9 자주포요. 그리고 에바가 화면을 스크롤했어요. 이 부분 보세요. 저는 화면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어요. 첫 납품 4개월 이내, 기술 이전 포함. 에바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믿기 힘들죠? 저도 처음엔 사기인 줄 알았어요. 저는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4개월. 독일은 26개월이라고 했는데 한국은 4개월? 에바, 이거 확인해 봤어? 아직이요. 그래서 말씀 안 드리려고. 지금 당장 확인해.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고 방산업체 담당자 연결해줘. 에바의 눈이 반짝였어요. 진짜요? 진짜야. 뭐라도 해봐야지.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순 없잖아. 에바가 빠르게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국. 솔직히 한국 무기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K-팝이랑 삼성 핸드폰은 알았지만 전차는 독일, 미국, 러시아.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독일은 우리를 버렸고, 미국은 너무 멀었고, 러시아 전차는 72시간 거리에 있었습니다. 희망의 불씨. 그게 한국이라니. 웃기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뭐라도 잡아야 했습니다. 가라앉는 배에서 지푸라기라도. 그날 오후 4시, 국방장관 집무실. 저는 토마시 양코프스키 장관 앞에 섰습니다. 옆에는 에바가 노트북을 들고 서 있었어요. 보고하게. 장관이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어젯밤 이후로 잠을 못 잔 게 분명했습니다. 장관님, 먼저 독일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에바가 준비한 자료를 펼쳤어요. 그래프와 문서들이 펼쳐졌습니다. 독일이 의도적으로 우리 납기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장관의 눈썹이 꿈틀거렸어요. 증거가 있나? 여기 있습니다. 헝가리와 그리스는 우리보다 늦게 계약하고 먼저 납품받았습니다. 생산량은 오히려 늘었는데 우리 목만 계속 밀렸어요. 저는 유출 문서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건 독일 내부 문서입니다. 동유럽 국가들의 자체 방위력 확보를 억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관이 문서를 읽었어요.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사실인가? 복수 경로로 확인했습니다. 장관이 문서를 내려놓았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였죠. 30년 동맹이 이런 식으로. 그가 중얼거렸어요.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서 대안은? 여기가 분기점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장관님,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뭔가? 한국입니다. 장관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한국. 네. 한국 방산업체에서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 한국이 전차를 만든다고? 장관의 목소리에 의아함이 묻어 있었어요. 솔직히 저도 처음엔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네, 장관님. K2 표는 세계에서 가장 현대화된 전차 중 하나입니다. 1500마력 엔진에 자동장전 시스템, 능동방어 체계까지 갖추고 있어요. 에바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어요. K2 전차의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장관이 화면을 한참 바라봤어요. 성능은 알겠는데 문제는 시간 아닌가. 독일도 26개월이라고 했는데. 그게요, 장관님. 저는 핵심 내용을 꺼냈어요. 한국은 4개월 내 첫 납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4개월? 장관이 되물었어요.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불가능해. 전차가 뭔지 알잖아. 생산하고 검수하고 운송하는데 4개월이 어떻게 가능해. 한국은 이미 자국군 납품용 생산 라인이 가동 중입니다. 거기에 추가 물량을 얹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장관이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래, 가격은? 저는 숫자를 말했습니다. K2 전차 250대, K9 자주포 300문, FA50 경전투기 48대, 총 175억 달러입니다. 175억 달러. 장관이 중얼거렸어요. 큰 금액이었지만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장관님. 저는 결정적인 카드를 꺼냈어요. 기술 이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술 이전? 네. 한국은 단순히 완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생산 기술까지 넘기겠다고 합니다. 폴란드 내에 합작 공장을 세우고 우리가 직접 전차를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고요. 장관의 눈이 커졌어요. 그게 사실인가? 제안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해당 부분을 가리켰어요. 장관이 한참 동안 문서를 읽었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마침내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독일은 우리를 통제하려고 했어. 기술은 안 주고 의존만 시키려고.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은 기술까지 준다고? 네. 장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지? 저도 같은 의문이 있었어요. 솔직히 너무 좋은 조건이라 의심스러웠습니다. 아직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 추측으로는 한국도 필요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유럽 시장이요. 지금까지 유럽 방산 시장은 독일, 프랑스가 독점하고 있었잖아요. 한국이 들어오려면 첫 번째 고객이 필요한데 그게 우리일 수 있어요.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리가 있군. 서로 필요한 게 맞아떨어진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관 스스로 결론을 내리게 두고 싶었어요. 잠시 후 장관이 말했습니다. 위험 부담은 있습니다. 한국 무기가 유럽 환경에서 검증된 적이 없어요. 정비 체계도 새로 구축해야 하고 기존 나토 장비와의 호환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독일이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EU 내에서 압력이 있을 수 있어요. 장관이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습니다. 독일이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그 독일이 우리한테 뭘 해줬나? 26개월 기다리라고 했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바르샤바의 하늘을 바라봤어요. 코발스키. 네, 장관님. 나도 30년 군 생활했어. 폴란드 군인으로서. 그동안 우리가 뭘 배웠는지 알아? 저는 대답을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거야. 강대국들이 결정하면 따르는 거. 독일이 줄 때까지 기다리고, 미국이 허락할 때까지 기다리고. 장관이 돌아섰어요. 이제 더 이상 기다리기 싫어.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결단을 내린 사람의 눈이었어요. 한국 측이랑 접촉해봐. 조건이 정말 그런지 확인하고, 진짜 4개월 안에 가능한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밀로 해. 독일한테 알리지 마. EU에도 확실해질 때까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장관님. 장관이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72시간 내에 전쟁이 날 수도 있다고 했지? 네. 그럼 우리도 72시간 안에 답을 내야지. 저는 경례를 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한국. 아직 뭔지도 모르는 나라. 전차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정말 우리를 도와줄까? 독일처럼 또 속이는 건 아닐까?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걱정을 할 때가 아니었어요. 러시아 전차 800대가 72시간 거리에 있었으니까요. 에바가 달려왔어요. 부국장님, 한국 대사관이랑 연결됐어요. 내일 오전에 미팅 가능하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준비해. 그리고 한국 방산업체 담당자가 직접 오겠대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네. 48시간 내로 바르샤바에 도착할 수 있대요. 저는 놀랐어요. 우리가 연락한 지 몇 시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사람을 보내겠다고? 빠르네. 네, 저도 놀랐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독일은 우리가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6개월 기다리라고 했죠. 그런데 한국은 48시간 만에 사람을 보내겠다고 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찾은 한 줄기 빛.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정확히 47시간 후였습니다. 바르샤바 시내 한 호텔 회의실. 저는 에바와 함께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어요. 맞은편에는 3명의 한국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 앉은 사람이 명함을 건넸어요. 현대로템 방산사업본부 김정호 전무입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단정한 정장에 날카로운 눈매. 하지만 웃을 때는 주름이 깊게 잡히면서 인상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으며 말했어요. 이렇게 빨리 와주실 줄 몰랐습니다. 김 전무가 웃었어요. 급하신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급한 분한테 기다리라고 하면 안 되죠. 그 한마디에 저는 뭔가 뜨거운 게 가슴을 스치는 걸 느꼈어요.
독일은 26개월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47시간 만에 사람을 보냈어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 전무가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제안서는 이미 보셨을 거고 오늘은 구체적인 질문에 답변 드리러 왔습니다. 저는 준비해 온 질문 목록을 펼쳤어요. 첫 번째 질문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4개월 내 첫 납품이 정말 가능합니까? 김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118일입니다. 118일이요? 네. 저희 창원 공장에서 현재 K2 전차를 월 8대씩 생산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계약이 체결되면 라인을 증설해서 월 12대로 늘릴 수 있어요. 첫 20대는 기존 재고와 진행 중인 물량에서 빼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계산을 해봤어요. 첫 20대가 4개월 안에 오고 이후 월 12대씩이면 250대 전량 인도에 약 2년. 독일의 26개월보다 빠르면서 물량은 더 많았습니다. K9 자주포는요? 옆에 앉은 젊은 남자가 대답했어요. 한화 디펜스 소속이라고 했습니다. K9은 더 빠릅니다. 이미 터키, 핀란드, 호주에 수출한 경험이 있어서요. 생산 라인이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첫 오신문은 90일 내로 가능합니다. 90일. 석 달이었어요. 에바가 옆에서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놀라움의 한숨이었죠. 저도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솔직히 믿기 어렵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독일은 30년 넘게 전차를 만들어 온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독일이 26개월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4개월 안에 가능합니까? 김 전무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독일이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죠? 레오파르트 생산 라인은 여러 나라에 분산되어 있어요.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조율에 시간이 걸리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김 전무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독일은 급하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폴란드를 위협해도 베를린은 안전하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한국은 70년 넘게 북한과 대치하고 있어요. 전쟁이 나면 다음 날 서울이 불바다가 됩니다.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빠릅니다. 빠르지 않으면 죽으니까요. 그게 한국 방산의 DNA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영업 멘트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온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어요. 기술 이전 조건이 제안서에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포함됩니까? 김 전무가 파일을 넘겼어요. 여기 있습니다. K2 전차 생산 기술 전체입니다. 차체 용접, 포탑 조립, 엔진 장착, 전자 장비 통합, 폴란드 내에 공장을 세우고 직접 생산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전체요? 핵심 기술도? 네. 복합장갑 제조 기술, 자동장전 장치, 사격 통제 시스템까지 저희 기술진이 직접 와서 가르쳐 드립니다. 저는 의아했어요. 너무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겁니까? 기술을 넘기면 나중에 우리가 경쟁자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 전무가 웃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저희 내부에서도 논쟁이 있었어요. 기술을 이렇게 많이 줘도 되냐고.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결론은 이랬습니다. 폴란드가 강해지면 우리도 강해진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한국 방산이 유럽에 진출하려면 첫 번째 성공 사례가 필요합니다. 폴란드가 그 사례가 되어주시면 다른 유럽 국가들도 관심을 갖겠죠. 그리고 폴란드가 우리 전차를 직접 만들게 되면 부품과 업그레이드는 계속 한국에서 가져가야 해요. 장기적으로 보면 서로 이익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논리가 맞았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손해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양쪽 모두에게 이익인 구조. 그리고 하나 더. 김 전무가 덧붙였어요. 저희는 고객을 파트너로 봅니다. 한 번 팔고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관계. 폴란드가 자체 생산 능력을 갖추면 나중에 동유럽 다른 나라들한테 수출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파트너.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어요. 독일은 우리를 고객이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관리 대상으로 취급했습니다. 한국은 만난 지 이틀 만에 파트너라고 했어요. 회의가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기술 사양, 납품 일정, 가격 협상, 정비 체계, 교육 프로그램.
모든 질문에 한국 측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악수를 나눴습니다. 검토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김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바르샤바에 며칠 더 있을 겁니다. 추가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한국 측이 나가고 저와 에바만 회의실에 남았어요. 에바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부국장님,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르샤바의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놀랍다. 저도요. 독일이랑 너무 달라요. 응. 속도도 다르고, 태도도 다르고, 조건도 다르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문제는 내부 설득이야. 장관님은 긍정적이신데, 다른 사람들이. 에바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내에 한국에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걸. 내일 확대회의 소집해야겠어. 이 내용 공유하고. 네, 제가 준비할게요. 저는 회의실을 나서면서 생각했어요. 설득할 수 있을까? 30년 동안 믿어온 독일 대신 한국을 선택하라고. 검증되지 않은 나라를 믿으라고.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국방부 대회의실. 테이블 양쪽으로 12명이 앉아 있었어요. 국방장관, 육군참모총장, 재무차관, 산업부 국장, 외교부 차관보. 폴란드 안보와 관련된 핵심 인사들이었습니다.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어제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들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이 예상보다 훨씬 좋습니다. 화면에 비교표가 떴어요. 독일 레오파르트는 첫 납품까지 26개월, 전량 인도까지 4년입니다. 반면 한국 K2는 첫 납품 4개월, 전량 인도 2년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숫자의 차이가 너무 컸으니까요. 가격은 K2가 대당 850만 달러, 레오파르트 EH3 1350만 달러입니다. 동일 물량 기준으로 약 40% 저렴합니다. 제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술 이전입니다. 화면에 기술 이전 항목들이 나열됐어요. 독일은 기술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완제품만 팔고 정비도 독일 업체를 통해야 합니다. 반면 한국은 생산 기술 전체를 넘기겠다고 합니다. 폴란드 내에 공장을 세우고 우리가 직접 전차를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고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됐습니다. 제일 먼저 손을 든 건 안제이 브로니슬라프 재무차관이었어요.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 프로젝트에 회의적이었으니까요. 코발스키 부국장, 175억 달러라고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돈이면 우리 국방 예산의 절반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나라 무기에 그만큼 투자하는 게 합리적입니까? 저는 대답했어요. 검증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K2 전차는 이미 한국군에서 10년 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터키, 핀란드, 호주, 인도, 노르웨이 등 8개국에 수출됐습니다. 유럽 환경에서 검증된 건 아니잖습니까? 우리 기후, 우리 지형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시험 평가를 거칠 겁니다. 첫 물량이 도착하면 폴란드 환경에서 테스트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정하는 조건입니다. 안제이 차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위험합니다. 175억 달러를 걸고 도박을 할 수는 없어요. 그때 피오트르 마체프스키 참모총장이 끼어들었어요. 저도 한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참모총장은 군 출신답게 실용적인 사람이었어요. 감정보다 논리를 중시했죠. 나토 호환성 문제입니다. 우리 군은 30년간 나토 표준으로 훈련받았습니다. 독일 장비, 미국 장비와 함께 작전하도록 되어 있어요. 한국 장비가 이 체계에 맞습니까? 제가 대답했어요. K2 전차는 나토 표준 탄약을 사용합니다. 120mm 활강포는 독일, 라인메탈 기술 기반이에요. 통신 체계도 나토 호환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다와 검증됐다는 다릅니다. 참모 총장이 말했어요. 실제 연합훈련에서 한국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위험 부담이 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반대 의견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외교부 차관보가 손을 들었어요. EU 관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독일을 건너뛰고 한국과 거래하면 EU 내에서 폴란드 입지가 약해질 수 있어요. 산업부 국장도 가세했어요. 국내 방산업체들 반발도 있을 겁니다. 외국 기술이 들어오면 우리 업체들은 어떻게 됩니까?
목소리들이 점점 커졌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고 들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다 듣고 나서 대응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장관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어요. 의견들 잘 들었습니다. 장관이 저를 바라봤어요. 코발스키 부국장, 반대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모든 우려가 타당합니다. 175억 달러는 큰 돈이고 한국 무기는 유럽에서 검증되지 않았으며 EU 관계와 나토 호환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창밖을 가리켰어요. 바르샤바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국경에서 80km 떨어진 곳에 러시아 전차 800대가 있습니다. 언제든 들어올 수 있어요. 독일은 26개월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18개월이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뭘로 싸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검증할 시간이 있습니까? 전쟁이 내일 나면 검증 안 된 전차라도 있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게 낫습니까? 저는 안제이 차관을 바라봤어요. 175억 달러가 위험하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전차 없이 전쟁을 맞는 것보다는 덜 위험합니다. 참모 총장을 바라봤어요. 나토 호환성을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나토 동맹국인 독일이 우리를 외면했습니다. 그 나토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제 말이 너무 직설적이었나 봅니다. 장관이 테이블을 두드렸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각자 생각을 정리하고 내일 다시 논의합시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설득에 실패한 건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논리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반대가 너무 강했습니다. 에바가 다가왔어요. 부국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괜찮지 않았지만 그렇게 대답했어요. 생각보다 반대가 심하네요. 응, 예상은 했는데 막상 당하니까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독일을 30년 믿어온 사람들이야. 하루아침에 바꾸라고 하니까 어렵지. 에바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포기하실 건 아니죠? 저는 그녀를 바라봤어요. 젊은 눈에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포기. 아니, 아직 안 끝났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일까지 추가 자료 준비해. 더 강력한 근거가 필요해. 네, 알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저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숫자와 논리로는 부족해. 뭔가 다른 게 필요해.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그때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1981년 12월 13일. 저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9살이었어요. 새벽에 아버지가 저를 깨웠어요.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탱크 소리였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날 야루젤스키 장군이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였어요. 연대 노조 활동을 하셨죠. 그날 아침 아버지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를 데리고 거리로 나갔어요. 바르샤바 시내 곳곳에 소련제 T-55 전차가 서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총을 들고 거리를 순찰했어요. 사람들은 집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숨지 않았어요. 야체크, 저거 봐라. 아버지가 전차를 가리켰어요. 저게 뭔지 아냐? 전차요. 그래, 전차야. 저건 우리 거야, 남의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건 소련 전차야. 우리를 억누르려고 저기 서 있는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르겠었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무서워? 당연히 무섭지. 아빠도 무서워. 아버지가 저를 안아 올렸어요. 하지만 무서워서 숨으면 안 돼. 무서워도 맞서야 해. 그날 저녁, 아버지는 밤늦게까지 동료들과 모였습니다. 계엄령에 저항하는 방법을 논의했어요. 저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한테 뭐가 있어? 돌멩이밖에 없잖아. 누군가 말했어요. 돌멩이라도 있으면 되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 아버지가 대답했어요. 그로부터 1년 후, 아버지는 체포됐습니다. 노조 활동 혐의였어요. 6개월간 구금됐다가 풀려났지만 건강이 나빠졌어요. 공장에서도 쫓겨났습니다. 1989년
공산 정권이 무너졌어요. 폴란드는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걸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해 겨울 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임종 직전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야체크, 네, 아버지. 너는 공부를 많이 했어. 아빠보다 똑똑해. 아버지, 한 가지만 부탁하마. 언젠가 이 나라가 진짜 강해지게 해다오. 남의 전차가 아니라 우리 전차로 우리를 지킬 수 있게.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할게요, 아버지. 그게 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저는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40년 전 거리에서 소련 전차를 바라보던 아버지의 뒷모습. 돌멩이라도 있으면 되지.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지금 저한테는 돌멩이가 있어요. 한국이라는 돌멩이가.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장관님, 오늘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1시간 후, 장관 집무실. 저는 아버지 이야기를 했어요. 1981년 계엄령, 거리의 소련 전차, 아버지의 유언까지. 장관님, 저는 40년 전 아버지한테 약속했습니다. 이 나라를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게 만들겠다고. 장관은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독일은 우리를 약하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들한테 우리는 고객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그들은 우리가 스스로 강해지도록 도우려고 해요. 저는 숨을 골랐어요. 장관님, 제가 직접 한국에 가겠습니다. 공장을 보고 기술을 확인하고 확실한 답을 가져오겠습니다. 그걸로 최종 결정해 주십시오. 장관이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어요. 코발스키. 네. 자네 아버지 계엄령 때 노조 활동했다고 했지? 네,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도 그랬어. 저는 놀라서 장관을 바라봤어요. 1982년에 체포됐다가 풀려났지. 내가 군에 들어간 것도 그 때문이야. 아버지처럼 맨손으로 당하기 싫어서.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좋아. 서울 가봐. 직접 확인하고 와. 감사합니다, 장관님. 대신 조건이 있어. 뭡니까? 비밀로 해. 독일한테 알리지 마. 이후에도 확실해질 때까지 아무도 모르게. 알겠습니다. 장관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는 돌멩이로 싸웠어. 우리 세대는 다르게 해야지. 저는 경례를 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서울. 처음 가보는 곳이었어요. 한국이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K-팝과 삼성 외에는. 하지만 거기에 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버지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답이. 인천국제공항.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습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7월의 한국은 무더웠습니다. 14시간 비행으로 지쳤지만 긴장감 때문에 피로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에바와 기술 전문가 2명이 함께였습니다. 공식 출장이 아니라 비공식 방문으로 처리했어요. 여권에는 관광 비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입국장을 나오자 김정우 전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어요. 내일 창원 공장으로 가시게 됩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쉬시죠. 차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갔어요.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강남 쪽으로 지나가는데 도시가 반짝거렸습니다.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고 차들이 쉴 새 없이 달렸어요. 부국장님, 한국은 처음이시죠? 김 전무가 물었어요. 네, 생각보다 크네요. 서울 인구가 1000만입니다. 수도권까지 합치면 2500만이에요. 2500만이요? 폴란드 전체 인구가 3800만이었습니다. 그 절반 이상이 한 도시에 살고 있다니. 한국 전쟁 때 이 도시가 잿더미가 됐었어요. 김 전무가 말했어요. 70년 전입니다. 그때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였어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화려한 네온사인과 현대적인 건물들. 지금은요? 35,000달러쯤 됩니다. 67달러에서 35,000달러. 70년 만에 500배.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김 전무가 웃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북한이 바로 위에 있잖아요. 빨리 성장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미친 듯이 일했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폴란드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러시아가 바로 옆에 있고 빨리 강해지지 않으면 위험했으니까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김 전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국 방산이 이렇게 성장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북한 전차가 서울에서 50km 거리에 있어요. 미국한테만 의존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폴란드도 비슷합니다. 러시아가 80km 거리에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김 전무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진심으로 돕고 싶은 겁니다. 같은 처지니까요. 호텔에 짐을 풀고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70년 전 잿더미였던 도시가 이렇게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에바가 노크하고 들어왔어요. 부국장님, 내일 일정 확인하셨어요? 응. 창원 공장이지? 네. 아침 7시 출발이래요. 고속철도로 2시간 반 걸린다고. 알았어. 에바가 나가려다가 멈췄어요. 부국장님. 응. 저도 놀랐어요. 한국이. 저는 웃었어요. 나도.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희망이 있었어요. 구체적인 형태는 아직 모르지만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KTX 창원중앙역. 고속열차에서 내리자 현대로템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를 타고 15분 정도 가니 거대한 공장 단지가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창원 공장입니다. 김 전무가 말했어요. K2 전차, K1 전차, 장갑차, 자주포. 한국 지상 무기의 80%가 여기서 생산됩니다. 공장 정문을 통과했어요. 안전모와 방문증을 받고 생산 라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거대한 홀 안에 K2 전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완성된 것, 조립 중인 것, 도장 대기 중인 것. 다양한 단계의 전차들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현재 월 8대 생산 중입니다. 안내하던 공장장이 설명했어요. 폴란드 계약이 체결되면 라인을 증설해서 월 12대로 늘릴 예정입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 전차를 살펴봤어요. 검은색 차체의 각진 포탑, 현대적인 디자인이었습니다. 직접 타보시겠습니까? 공장장이 물었어요. 타봐도 됩니까? 물론이죠. 저는 전차에 올라탔어요. 포탑 해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생각보다 넓었어요. 전자 디스플레이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고 사격 통제 장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자동 장전 장치입니다. 기술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포탄을 자동으로 장전해서 분당 10발 사격이 가능합니다. 레오파르트는 수동 장전이라 분당 6발 정도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술 사양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직접 보니 달랐습니다. 시동을 걸어볼까요? 공장장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담당자가 시동을 걸자 1500마력 엔진이 으르렁거렸어요.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고 속도 70km, 0에서 32km까지 가속 8초입니다. 8초요? 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전차 중 하나입니다. 저는 전차에서 내려 공장을 둘러봤어요. 용접 라인, 도장 라인, 조립 라인, 검사 라인. 모든 공정이 체계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뭐든 해주세요. 김 전무가 말했어요. 저는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술 이전 조건이요. 정확히 어디까지 포함됩니까? 전부입니다. 전부라면? 김 전무가 도면을 펼쳤어요. 차체 용접 기술, 포탑 조립 기술, 엔진 장착 기술, 전자 장비 통합 기술, 그리고 여기. 그가 한 부분을 가리켰어요. 복합 장갑, 제조 기술입니다. 이건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보통은 안 넘깁니다. 그걸 왜 넘기십니까? 김 전무가 저를 바라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저희 내부에서도 반대가 있었습니다. 핵심 기술을 왜 넘기냐고. 그런데요? 회장님이 결정하셨습니다. 폴란드를 진정한 파트너로 만들려면 핵심까지 공유해야 한다고. 반쪽짜리 협력은 의미가 없다고 하셨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독일은 정반대였습니다. 기술은 절대 안 주고 완제품만 팔았어요. 정비도 독일 업체를 통해야 했고. 알고 있습니다. 김 전무가 말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르게 하려는 겁니다. 고객을 의존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게 도우려고요.
저는 공장을 한 번 더 둘러봤어요. 수백 명의 기술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서 전차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됩니까? 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겁니까? 비즈니스 치고는 너무 좋은 조건 아닙니까? 김 전무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1950년 한국전쟁 때 폴란드가 의료 지원단을 보내줬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그런 역사가 있었나. 전쟁통에 외국에서 의사들이 왔어요. 목숨 걸고. 그 은혜를 한국 사람들은 아직 기억합니다. 김 전무가 저를 바라봤어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70년 전 빚을 갚는 거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70년 전 폴란드가 보낸 의료 지원단. 저도 몰랐던 역사였습니다. 그게 이렇게 돌아오다니.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공장 견학이 끝나고 우리는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최종 협상이 남아 있었어요. 창원 현대로템 본사 회의실. 테이블 양쪽으로 한국 측과 폴란드 측이 마주 앉았어요. 계약서 초안이 놓여 있었습니다. 최종 조건을 확인하겠습니다. 한국 측 법무 담당자가 문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K2 전차 250대, 대당 870만 달러, 총 21억 7,500만 달러.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K9 자주포 300문, 문당 350만 달러, 총 10억 5천만 달러. FA50 경전투기 48대, 대당 5천만 달러, 총 24억 달러. 숫자들이 이어졌어요. 다연장 로켓 120기, 정비장비 패키지, 교육 프로그램, 기술 이전 비용 포함 총계. 담당자가 최종 숫자를 말했습니다. 175억 달러입니다. 175억 달러. 폴란드 역사상 가장 큰 무기 구매 계약이었어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납품 일정입니다. K2 전차 첫 20대는 계약 후 118일 이내, K9 자주포 첫 50문은 90일 이내. 김 전무가 말했어요. 그리고 폴란드 내 합작 공장 건설은 계약 후 6개월 내 착공, 24개월 내 가동 시작입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네. 기술 이전 범위의 핵심 기술이 전부 포함되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복합장갑, 자동장전장치, 사격 통제 시스템 전부 포함입니다. 그리고 폴란드가 자체 생산한 전차를 제3국에 수출할 권리도 있습니다. 사전 협의 후 가능합니다. 저는 에바를 바라봤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 전문가들도 문제없다는 신호를 보냈어요. 좋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175억 달러짜리 서명이었어요. 폴란드의 운명이 걸린 서명.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스쳤어요. 아버지, 1981년 거리의 소련 전차, 언젠간 우리 힘으로 지켜야 한다던 유언. 독일, 26개월을 기다리라던 그들. 너희에게 대안은 없다던 오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한국이라는 새로운 길. 저는 서명했습니다. 야체크 코발스키. 펜을 내려놓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김 전무가 손을 내밀었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이 따뜻했어요. 저희도 감사합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졌어요. 양쪽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창원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끝났다. 아니, 시작이었어요. 진짜 시작. 에바가 다가왔어요. 부국장님, 해내셨어요. 우리가 했지. 나 혼자가 아니라. 저는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남아 있었어요. 이제 독일한테 알려야 해. 에바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좋아하진 않겠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제 상관없어. 우리는 선택했으니까. 그날 저녁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독일은 화낼 거야. 이유도 뭐라고 하겠지. 압력이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175억 달러어치 계약서에 제 이름이 찍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4개월 후면 K2 전차가 폴란드에 도착할 거예요. 그때 모두가 알게 되겠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선택이 옳았는지. 4개월 후, 그디니아 항구. 새벽 5시였습니다. 발트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차가웠어요. 저는 부두에 서서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 안개 너머에서 뭔가가 오고 있다는 걸. 에바가 커피를 건넸어요. 부국장님, 추우시죠? 괜찮아. 괜찮지 않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어요.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118일. 서울에서 계약서에 서명한 지 정확히 118일이 지났습니다. 한국 측은 118일 안에 첫 물량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어요. 오늘이 그 118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정말 올까?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이 올라왔어요. 만약 안 오면 어떡하지? 독일처럼 또 기다리라고 하면, 내가 175억 달러짜리 사기를 당한 거면. 부국장님, 저기요. 에바가 소리쳤어요. 손가락이 수평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뭔가가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희미한 점이었습니다. 점점 커졌어요.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화물선이었어요. 거대한 화물선이 안개를 뚫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뱃머리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왔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짜 왔어. 화물선이 천천히 부두로 다가왔습니다.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갈매기들이 배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부두에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군 관계자들, 정부 관계자들, 언론사 기자들. 모두가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물선이 정박했어요. 거대한 크레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판 위에서 첫 번째 K2 전차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검은색 차체, 각진 포탑, 120mm 주포. 저는 눈물이 나는 걸 느꼈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냈어. 크레인이 전차를 들어 올렸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55톤짜리 철덩어리가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부두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졌어요. 만세. 누군가 외쳤어요. 폴란드어로. 만세, 만세. 함성이 퍼져나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따라 외치고 있었어요. 크레인이 전차를 부두 위에 내려놓았어요. 쿵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폴란드 땅에 한국 전차가 처음 발을 디딘 순간이었어요. 저는 전차에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차체를 만졌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진짜였어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4개월 전 서울에서 서명한 계약서가 현실이 된 거예요. 에바가 다가왔어요. 그녀도 울고 있었습니다. 부국장님, 해내셨어요. 우리가 했지. 다 같이.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안개가 걷히고 있었습니다. 발트해의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관이었어요. 코발스키, 봤나? 네, 장관님. 지금 부두에 있습니다. 나도 뉴스로 보고 있어. 장하네. 자네가 해냈어. 감사합니다, 장관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장관의 목소리에 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독일 뉴스 봤나? 아직이요. 켜봐. 재밌을 거야. 저는 에바에게 눈짓했어요. 에바가 태블릿을 꺼내 독일 뉴스 채널을 틀었습니다. 화면에 그디니아 항구가 나왔어요. 방금 전 우리가 본 장면이었습니다. 독일어 자막이 깔렸어요. 폴란드, 독일을 우회하고 한국과 175억 달러 무기 계약.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예상치 못한 전개입니다. 폴란드가 전통적인 파트너 독일 대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이번 계약에는 K2 전차 250대, K9 자주포 300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기술 이전이 포함된 점이 충격적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독일 국방부 대변인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폴란드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다만 나토 동맹국으로서 사전 협의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쓴 웃음이 아니라 통쾌한 웃음이었습니다. 사전 협의요? 에바가 중얼거렸어요. 26개월 기다리라고 할 때는 협의도 없이 통보하더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입장이 바뀐 거지. 화면에 전문가 패널이 나왔어요. 독일 방산 전문가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너무 안일했습니다. 폴란드가 이렇게 과감한 결정을 내릴 줄 몰랐어요. 한국의 조건이 압도적으로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 속도, 가격, 기술 이전 모든 면에서요. 저는 태블릿을 껐어요. 충분히 봤어. 부두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 전차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총 20대가 이번 선박에 실려왔어요. 약속대로였습니다. 피오트르 참모 총장이 다가왔어요. 처음엔 아토 호환성을 걱정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코발스키 부국장. 참모 총장님, 솔직히 말하겠네. 처음에 자네를 믿지 않았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국, 검증 안 된 나라? 위험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참모 총장이 전차를 바라봤어요. 자네가 옳았어. 인정하네. 감사합니다. 참모 총장이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 군이 이걸 잘 운용해야지. 자네가 가져온 거 헛되이 하지 않겠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믿겠습니다. 참모 총장님. 그날 오후 K2 전차 20대가 그디니아 항구를 떠나 폴란드 육군 기지로 향했어요. 기자들이 촬영하고 시민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부두에 남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4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광경이었습니다. 독일이 26개월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저는 절망했었어요. 대안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안은 있었어요. 우리가 몰랐을 뿐. 저는 휴대폰을 꺼내 김정우 전무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잘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장이 금방 왔어요. 축하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함께 갑시다. 함께. 그 단어가 가슴에 남았습니다. 6개월 후 폴란드 남부 스탈로바볼라 합작 공장 기공식이 열렸어요. 넓은 부지 위에 천막이 쳐져 있었습니다. 폴란드 국기와 한국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어요. 수백 명의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단상 앞에 서 있었어요. 옆에는 토마시 양코프스키 장관, 그리고 한국에서 온 김정우 전무가 있었습니다. 장관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이 자리에 폴란드 한국 합작 공장이 세워집니다. 2년 후, 이 공장에서 첫 번째 폴란드산 K2 전차가 나올 것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남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우리 전차를 만듭니다. 장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것이 새로운 폴란드입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폴란드어와 한국어가 섞인 박수 소리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김 전무가 마이크를 받았어요. 저희 현대로템은 폴란드를 고객이 아닌 파트너로 생각합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어요. 통역이 폴란드어로 옮겼습니다. 오늘 이 공장이 세워지면 폴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지상 전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력을 스스로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70년 전 한국전쟁 때 폴란드가 의료 지원단을 보내줬습니다. 그 은혜를 저희는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공장은 그 빚을 갚는 첫걸음입니다. 박수가 다시 터졌어요. 기공식이 끝나고 저는 부지를 걸어 다녔습니다. 아직은 빈 땅이었어요. 하지만 2년 후에는 여기서 전차가 만들어질 거예요. 에바가 다가왔어요. 부국장님, 기자들이 인터뷰 요청했어요. 알았어. 잠깐만. 저는 빈 땅을 한 번 더 둘러봤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폴란드에서 전차를 만든다니. 독일 기술이 아니라 한국 기술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코발스키 부국장님이십니까? 영어였어요. 억양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체코 국방부 마르틴 노박입니다. 체코.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폴란드의 한국 무기 도입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도 관심이 있어서요. 관심이요? 네. 저희도 독일한테 비슷한 대우를 받았거든요. 레오파르트 도입하려고 했는데 3년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3년이요? 네. 그래서 폴란드처럼 다른 길을 찾아보려고요. 혹시 한국 측 연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김 전무를 바라봤어요. 그도 비슷한 전화를 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이죠.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에바에게 말했어요. 체코에서 연락 왔어. 체코요? 응. 그쪽도 독일한테 똑같이 당했대. 에바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그럼 우리가 선례가 된 거네요? 그런 것 같아.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우리가 선례가 됐어요. 독일의 통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찾은 첫 번째 나라. 앞으로 더 많은 나라들이 따라올 거예요.
체코, 루마니아, 불가리아, 독일에 의존하던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이라는 대안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은 폴란드였습니다. 저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처음으로 이 일을 시작했을 때와는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그때는 절박했어요. 살아남아야 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었어요. 김 전무가 다가왔어요. 부국장님, 루마니아에서도 연락 왔습니다. 루마니아요? 네. 그쪽도 관심 있대요. 저는 웃었어요. 바빠지겠네요. 그래도 좋은 바쁨이죠.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일주일 후, 바르샤바 외곽묘지. 저는 아버지 묘 앞에 서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묘비 주위로 흩날렸어요. 저는 가져온 꽃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랜만이에요. 묘비에는 아버지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 생년월일과 사망일.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언젠가 이 나라를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40년이 걸렸어요. 하지만 해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지금 폴란드에는 한국 전차가 있어요. K2라고 해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전차 중 하나예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요. 폴란드 땅에서 폴란드 사람 손으로. 묘비가 말없이 서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가 듣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1981년에 아버지는 소련 전차 앞에서 돌멩이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제 우리한테는 전차가 있어요. 우리 전차가. 눈물이 흘렀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약속 지켰어요, 아버지. 저는 한참 동안 묘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묘지의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일어서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건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K2 전차 250대가 다 들어오려면 아직 1년이 더 남았어요. 합작 공장이 완공되려면 2년이 걸려요. 폴란드가 완전한 자주 국방을 갖추려면 10년이 넘게 걸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요. 더 이상 의존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강해지는 거예요. 묘지를 나서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중얼거렸어요. 지켜봐 주세요.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체코 제안서, 루마니아 문해, K9 자주포 추가 도입 검토안. 바빠질 거예요. 정말 바빠질 거예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제 우리한테는 길이 있으니까요. 창밖으로 바르샤바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7년 전, 저는 이 창가에서 독일을 믿었어요. 그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하지만 틀렸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지키려고 한 게 아니라 통제하려고 했어요. 진짜 파트너는 달랐어요. 진짜 파트너는 상대방을 약하게 만들지 않아요. 강하게 만들어요. 스스로 설 수 있게 도와줘요. 한국이 그랬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김 전무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부국장님, 오늘 기공식 잘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좋은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저는 답장을 썼어요. 김 전무님,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함께 갑시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저는 의자에 기대었어요. 함께. 그 단어가 좋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제 우리한테는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창밖의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바르샤바의 밤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가 저절로 온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 지켜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제 우리는 지킬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지금까지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가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독일은 30년 동맹을 통제의 도구로 썼지만 한국은 단 4개월 만에 진정한 파트너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어떤 나라인지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진짜 강한 나라는 상대를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함께 강해지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